이 문제는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1차 오염물질은 배출원에서 나온 그대로 대기로 들어온 물질입니다. 굴뚝이나 자동차 등에서 곧바로 나오는 암모니아, 염화수소,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낙 같은 것들이 여기 속합니다. 반면 2차 오염물질은 배출된 뒤 대기 중에서 햇빛이나 다른 물질과 반응해 새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오존, 과산화수소, PAN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보기 1번, 2번 석권은 모두 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고 암모니아만 배출원에서 직접 나오는 1차 오염물질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질소산화물 저감 방법과 촉진 방법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NOx는 연소 온도가 높고 산소가 충분할수록 질소와 산소가 반응해 더 많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저감 방법은 대부분 온도를 낮추거나 산소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배출가스 재순환은 연소가스 일부를 다시 넣어 화염온도와 산소 농도를 낮추고 2단 연소는 공기를 나누어 넣어 초기 연소 구간의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며 연소 부분 냉각은 화염온도 자체를 낮춰 NOx 생성을 억제합니다. 반면 과잉 공기량을 늘리면 연소실 내 산소 농도가 높아져 오히려 질소산화물 생성이 촉진됩니다. 이는 저감 방법이 아니라 촉진 요인에 해당하므로 저감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링겔만 농도표가 무엇을 측정할 때 쓰는 도구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링겔만 농도표는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의 GT를 눈으로 비교해서 등급을 매기는 농도 기준표입니다. 흰 바탕에 검은 격자 무늬를 그려 넣은 표를 굴뚝 연기와 나란히 놓고 비교했을 때 격자 무늬가 진하게 보일수록 매연 농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방식이지요. 그래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프처럼 성분을 분리 분석하는 기기나 오존, 질소산화물처럼 특정 오염물질의 농도를 기기로 정밀하게 재는 방법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링겔만 농도표는 어디까지나 굴뚝 매연의 세측기, 즉 매연 측정에 쓰는 시각적 비교표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표준 상태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라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몰수 계산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물의 분자량은 18이므로 물 18g이 모두 수증기가 되면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의 부피를 차지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물의 질량은 6.6g이므로 18g 대 22.4리터의 비례관계를 그대로 6.6g에 적용해서 부피를 구하면 됩니다. 올수로 풀어봐도 같습니다. 6.6g을 분자량 18로 나누면 약 0.367몰이고 여기에 몰당 부피 22.4리터를 곱하면 똑같이 8.21리터가 나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충전탑에 쓰이는 충전물이 갖춰야 할 조건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충전물은 가스와 액체가 맞닿는 표면적을 최대한 넓혀서 접촉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용 접방 표면적, 즉 비표면적은 작을수록이 아니라 클수록 좋습니다. 비표면적이 커야 접촉면이 넓어져 흡수나 세정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충전물은 가스 흐름을 막지 않도록 마찰 저항이 작고 압력 손실도 작으면서 단위 부피에 채울 수 있는 양인 충전 밀도는 커야 합니다. 또한 오래 사용해도 부식되거나 열에 손상되지 않도록 내식성과 내열성도 커야 합니다. 따라서 비표 면적이 작아야 한다고 한 1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헨리의 법칙이 어떤 조건과 어떤 기체에 적용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헨리의 법칙은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에 녹는 기체의 질량이 압력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다만 부피는 압력과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이 법칙은 용해도가 낮은 기체일수록 잘 성립합니다. 수소,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처럼 물에 자유롭지 않는 기체가 대표적이지요. 반대로 염산, 플루오린, 하수소, 이산화황처럼 물에 아주 잘 녹는 기체는 용해도가 높아 잘 맞지 않으므로 1번, 2번은 틀립니다. 헨리 정수도 온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4번 역시 틀립니다. 일정 온도에서 특정 유해가스의 압력은 그 가스가 액 중에 녹아있는 농도에 비례한다는 3번이 헨리의 법칙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열분해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열분해는 소각처럼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태우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폐기물에 열을 가해 유기물질의 분자 구조를 끊어내는 공정입니다. 그 결과 가스, 오일, 타르 같은 연료가 만들어지므로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열적 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1번은 이론 공기와 스팀을 함께 주입하는 방식이라 열분해가 아니라 바스와 공점에 가깝고 3번은 수소를 첨가해 액체 연료를 얻는 수천 방식입니다. 4번은 200에서 350도 저온의 고압 조건인데 실제 열분해는 500에서
900도에서 진행되므로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2번은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분해해 연료를 얻는다는 열분해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어 정답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소각로 형식별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고정상 소각로는 화산 위에 폐기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서 직접 태우는 방식입니다. 노 주위에서 연소용 공기를 화산 쪽으로 분사해 태우는 구조라 폐기물을 뒤섞는 조발력이 약하고 열이 골고루 퍼지지 못해 국부적으로 온도가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만큼 연소효율은 떨어지고 다 타는 데 걸리는 체류 시간도 길어집니다. 다만 구조가 단순하고 화산 위에서 천천히 가열되는 만큼 플라스틱처럼 열을 받으며 녹아버리는 열가소성 폐기물을 소각하기에는 오히려 적당한 방식입니다. 문제에서 설명하는 화산 연소, 열가소성 폐기물 적합, 낮은 연소효율, 긴 체류 시간, 약한 조발력이라는 특징이 모두 고정상 소각로에 해당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보일러 부속 장치 중 절탄기의 역할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보일러에서 연료를 태우고 나온 연소가스는 굴뚝으로 빠져나가기 전에도 상당한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잉여열을 그냥 버리지 않고 보일러로 들어가는 급수를 미리 데우는 데 쓰는 장치가 바로 절탄기입니다. 찬물이 그대로 고온의 보일러 드럼에 들어가면 급격한 온도차로 여름력이 발생해 드럼에 무리가 가는데 절탄기를 거쳐 예열된 물이 들어가면 이 온도차가 줄어들어 드럼의 손상을 막고 연료도 절감되어 보일러 효율이 높아집니다. 과열기는 포화 증기를 더 가열해 과열 증기로 만드는 장치, 제열기는 터빈을 거친 증기를 다시 데우는 장치, 공기의 열기는 연소용 공기를 데우는 장치로 급수 예열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오존층의 두께를 나타내는 단위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오존층은 대기 중에 흩어진 오존 분자를 모두 모아 지표면에 압축했다고 가정할 때의 두께로 나타냅니다. 이 단위가 dobs입니다. 해면상 표준 상태에서 압축된 오존층 두께 2mm를 100DU로 정의합니다. TA는 압력의 단위이고 VAL, OTL은 오존 두께와 무관한 이름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주요 물질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온실가스는 태양에서 들어온 열을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잡아두는 기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6대 온실가스가 있는데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플루오린화탄소, 과플루오린화탄소, 유플루오린화황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중에서도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산화탄소와 온실효과가 강한 메탄이 실제 염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기에 암모니아, 황산화물, 프로필렌은 온실가스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임이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일산화탄소의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상온에서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입니다. 연료 속 탄소가 산소를 충분히 만나지 못한 채 불완전연소할 때 발생하며 완전연소가 이루어져야 이산화탄소로 바뀝니다. 즉 일산화탄소 자체는 상온에서 쉽게 이산화탄소로 산화되지 않고 비교적 안정하게 존재합니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나름성 기체입니다. 그런데 보기 2번은 물에 잘 녹고 이산화탄소로 쉽게 산화된다고 하여 실제 성질과 전반대로 서술했으니 틀립니다. 또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힘이 산소보다 훨씬 강해침에 산소 온관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질식성 가스입니다. 그러니 1번, 3번, 4번은 모두 옳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촉매환원법으로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때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바뀌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선택적 촉매환원법은 배기가스 중에 질소산화물에 암모니악의 환원제를 주입하고 촉매를 거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질소산화물이 원래 공기 중에 안정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형태인 질소와 물로 환원됩니다. 즉 질소산화물이 질산이나 이산화질소, 메탄 같은 물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정한 질소 기체로 되돌아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연기의 모양을 결정하는 대기한 정도, 조건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혼진형은 이름 그대로 연기가 지면 쪽으로 눌리며 안개처럼 퍼지는 모양입니다. 밤새 형성된 역전층이 아침 해가 뜨면서 지표면부터 서서히 사라지는 중인데 이때 하층은 이미 불안정해져 잘 섞이지만 상층에는 아직 역전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굴뚝 연기가 위로 퍼지려 해도 상층 역전층에 막혀 갇히고 대신 하층에 불안정한 공기를 타고 급격히 지면 쪽으로 확산됩니다. 그 결과 지면부터 상공에 남은 역전층까지 오염물질이 꽉 채워지며 지표면 오염 농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맑고 바람이 약한 날 아침에 잘 나타나는 것도 이 역전층 소멸 과정과 맞아떨어집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전기 집진 장치는 방전극에서 코로나 방전으로 먼지에 전하를 준 뒤 집진극으로 끌어당겨 포집하는 방식입니다. 가스가 지나가는 통로의 흐름에 맞는 구조물이 거의 없어 압력 손실이 10배에서 20mm 아쿠아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압력 손실이 작다는 것은 가스를 밀어내는 팬에 힘을 덜 들여도 된다는 뜻이므로 동력비가 적게 들고 운전 유지비도 그만큼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압력 손실이 커서 동력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흡착장치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흡착장치는 흡착제를 채운 층이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종류를 나눕니다. 흡착제층이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층, 층 전체가 서서히 자리를 옮기면 이동층, 가스름을 타고 흡착제 입자가 떠다니듯 섞이면 유동층이라고 부릅니다. 즉 흡착장치는 흡착층의 위치 변화에 따라 고정층, 이동층, 유동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촉매층은 촉매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산화, 환원 반응으로 분해하는 촉매 반응 장치에 쓰이는 개념이지 흡착장치를 나누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 흡착장치의 종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촉매층 흡착장치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스토크스 법칙으로 먼지 입자의 종말 침강 속도를 구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종말 침강 속도는 입자 지름의 제곱과 입자, 궁기의 밀도차, 중력 가속도에 비례하고 궁기의 점성 계수에 반비례합니다. 입자 지름 5마이크로미터를 센티미터 단위로 바꾸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센티미터이고 공기 밀도는 무시함으로 밀도차는 먼지, 밀도인 3.7g/cm 섬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점성계수도 kg/ms가 아니라 g/cm/로 단위를 통일해서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종말 침강 속도는 약 0.27cm/s 나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여과 집진 장치에 필요한 여과자료 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전체 필요 여과 면적은 배출가스량을 여과 속도로 나눠 구하고 자루 한 개의 면적은 원기둥 연면적이므로 파이 곱하기 지름 곱하기 유효 높이입니다. 전체 면적을 자루 한 개 면적으로 나누면 개수가 나옵니다. 가스량이 분당으로 주어졌으니 초단으로 바꿔 여과 속도와 단위를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루는 정수로만 존재하므로 올림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중력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을 높이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중력 집진 장치는 침강실 안에서 먼지가 중력으로 가라앉을 시간을 얼마나 벌어주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처리가스 속도가 작을수록 입고폭이 커서 유속이 느려질수록 배기가스 기류가 균일할수록 미세한 먼지까지 잘 포집됩니다. 문제는 4번입니다. 침강실의 높이가 낮을수록 먼지가 바닥까지 떨어질 거리가 짧아져 빨리 가라앉고 반대로 습한 거리 즉 길이가 길수록 먼지가 침강실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집진율이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 높이는 낮고 길이는 길어야 유리한데 4번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연소 조절로 질소산화물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을 아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질소산화물은 연소실 온도가 높고 산소 공급이 많을수록 많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억제법은 하나같이 온도를 낮추거나 산소 공급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적화인 공기연소로 공기량을 최소화하고 연소 부분을 냉각시켜 화염온도를 떨어뜨리며 배기가스를 재순환시켜 산소 농도와 온도를 함께 낮추고 2단 연소로 국부적인 고온 발생을 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기 1번처럼 과잉 공기 공급량을 증가시키면 오히려 산소가 풍부해져 질소산화물 생성이 촉진됩니다. 억제가 아니라 반대 방향이므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활성슬러지법으로 하수를 처리할 때 실 모양의 사상성 미생물이 지나치게 번식하면 슬러지 덩어리가 무겁게 뭉치지 못하고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침전성이 나빠진 슬러지가 2차 침전지에서 가라앉지 못하고 처리수와 함께 흘러나가는 현상을 슬러지 벌킹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보기는 벌킹과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다른 용어들입니다. 슬러지 CD는 포키조의 MLS에서 농도를 일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침전된 슬러지 일부를 다시 반송에 넣어주는 조작이고 연못안의 살수여산법에서 여산 표면에 물이 고여 흐름이 막히는 현상이며 역세는 여과층에 쌓인 찌꺼기를 물을 거꾸로 흘려보내 씻어내는 세척 방법입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사장성 미생물의 이상 번식으로 침전성이 불량해져 슬러지가 유출되는 현상은 슬러지 벌킹 그 자체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대표적인 중금속, 유기오염물질 중독 사례와 원인 물질을 착지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카네미유진은 일본에서 미강유 제조 과정 중 PCB가 기름에 섞여 들어가면서 발생한 석관으로 이를 섭취한 사람들에게 피부 색소 침착이나 여드름 모양 발진 같은 만성 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카네미유증이라는 이름을 보시면 곧바로 PCB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나머지 보기도 각각의 대표 질환과 함께 묶어서 외워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망가는 기관지 질병과 파킨슨 증후군을, 비손의 식욕부진, 구토, 설사, 폐한 등을, 카드뮴은 이타이타이병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최종 친전지에서 가라앉았던 슬러지가 다시 떠오르는 슬러지, 부산 S1루디지 RISING 원인을 묻는 문제입니다. 폭기조에서 유입수의 질소 성분이 산소와 반응해 질산성 질소 질산이온 N으로 질산화됩니다. 이 슬러지가 최종 친전지로 넘어간 뒤 DO가 부족해 현기정 상태가 되면 미생물이 산소 대신 질산성 질소를 이용해 호흡하는 탈질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때 질산성 질소가 질소가스 질소로 환원되고 이 기체가 슬러지 프록 사이에 기포로부터 덩어리 전체를 물리로 밀어 올립니다. 즉 침전성이 좋은 슬러지라도 탈질로 생긴 가스의 부력 때문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수지로 연공장 시험 기준 총칙에서 정의하는 방울수의 개념을 정확히 외우고 계신지 묻는 문제입니다. 방울수는 시약을 소량씩 덜어뜨려 넣을 때 쓰는 부피 단위로 사람마다 방울 크기가 다르면 실험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제수를 기준으로 그 크기를 통일해 놓은 것입니다. 20도라는 온도 조건을 붙인 것도 온도에 따라 물의 표면 장력이 달라져 방울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측정 조건을 하나로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정의는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20도에서 정제수 20방울을 적하였을 때 그 부피가 약 1ml가 되는 것을 방울수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물방울 한 방울은 대략 0.05ml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20방울, 이유는 1ml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살수여산에서 발생하는 연모타 현상의 원인을 묻는 문제입니다. 연모타란 여제 표면에 미생물 점막이 과도하게 자라고 탈리되어 여산의 공급을 막아 통수가 되지 않고 폐수가 여산 위에 고여버리는 현상입니다. 이는 주로 유기물 부하량이 과도할 때 일어납니다. 미생물이 소화하는 양보다 유입 유기물이 훨씬 많으면 점막이 과잉 증식했다가 떨어져 나가 공급을 메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하량이 너무 적으면 점막이 자라지 않으니 여산이 막힐 일이 없습니다. 매질이 작거나 불균일해 공급이 좁은 경우 최초 친전지에서 편탁고형물이 걸러지지 않고 여산에 유입되는 경우도 공급을 막아 연모타를 일으키는 실제 원인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슬러지 속수분의 결합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슬러지의 수분은 간극수, 모관결합수, 부착수, 내부수로 나뉩니다. 간극수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틈새에 그냥 채워져 있을 뿐 고형물과 직접 결합하지 않은 물이라 양이 가장 많으면서도 농축 같은 간단한 방법만으로 쉽게 분리됩니다. 모관결합수는 표면 장력으로 입자 사이 방선에 붙잡힌 물이고 부착수는 고형물 표면을 감싸 흡인된 물이며 내부수는 생물체의 세포질 안에 갇혀 있어 탈수가 가장 어렵습니다. 결합이 약할수록 분리가 쉬우므로 답은 1번입니다. 실험실에서 구한 최저응집제 주입 비율을 실제 처리 유량에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0.2%는 농도로 바꾸면 2000mg/L입니다. 폐수 500ml에 이 용액 25ml를 넣었을 때가 최적 조건이었으니 그 비율로 폐수 비준 농도를 구한 뒤 하루 처리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유가 크로미움 폐수 처리에서 사용하는 환원제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유가 크로미움은 독성이 매우 강해서 그대로 버릴 수 없고 독성이 약한 삼가 크로미움으로 바꾼 뒤 수산화물 형태로 침전시켜 제거합니다. 이때 크로미온을 크로미온으로 바꿔주는 물질이 바로 환원제이며 대표적으로 아황산가스, 아황산나트륨, 중화황산나트륨, 황산제이철, 메타중화환산나트륨이 쓰입니다. 보기 중 오존, 염소, 차하염소산나트륨은 반대로 물질을 선화시키는 선화제이므로 크로뮴 환원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황산제이철만이 환원제로 작용하여 유가크로뮴을 삼가크로뮴으로 환원시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스토크스 법칙에서 침강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식을 보시면 입자의 직경은 제곱으로 분자에 올라가 있고 입자와 물의 밀도차와 중력가 속도는 일승으로 비례하며 물의 점도는 분모에 있어 반비례합니다. 여러 인자 중에서도 직경만 유일하게 제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입자 크기가 조금만 커져도 침단 속도는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밀도나 점도보다 입자의 직경이 침강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수질검사에서 대장균군을 검사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대장균 자체는 사람이나 동물의 장 속에 흔히 사는 균으로 그 균 자체가 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장균은 분변과 함께 몸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그 물이 분변에 오염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분변 속에는 장기푸스균, 콜레라균 같은 위험한 수인성 병원균이 함께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대장균을 검사하는 이유는 대장균 자체가 해로워서가 아니라 대장균의 존재를 통해 눈에 잘 띄지 않는 다른 병원균의 존재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직접 검출하기 어려운 오염을 대신 알려주는 미생물을 지표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활성 슬러지법의 운전 조건은 시험에 반복해서 나오는 수치이니 정확히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인비랑 미생물량에 비해 공급되는 먹이인 BOD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MB가 지나치게 높으면 미생물이 먹이를 다 처리하지 못해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먹이 부족으로 자산화되어 슬러지, 신강성이 나빠지므로 적정 범위 관리가 중요합니다. 활성 슬러지법에서는 이 FMB를 0.4kg BOD/kg mLSS 1로 유지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은 수치로 BOD 용적부하는 0.4kg BOD, 13, 1이고 슬러지 반성비는 30에서 50%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몰농도를 mg/L 단위로 환산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몰농도란 용액 2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몰농도의 분자량을 곱하면 g/L 단위의 농도가 되고 여기에 1000을 곱해주면 mg/L로 바뀝니다. 수산화나트륨의 분자량은 40이므로 1몰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40g/L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0.03몰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mg/L로 환산하면 1600mg/L가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슬러지 소화율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소화가 진행되면 유기물은 분해되어 가스로 빠져나가고 무기물만 남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화 전후로 무기물 대비 유기물의 비율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며 소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즉 소화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율이 4에서 1로 줄었으니 그 감소폭인 3을 원래 비율 4로 나누어 100분위로 나타낸 값이 바로 소화율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침전지의 수면적 부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수면적 부하란 침전지, 수면의 단위 면적이 하루 동안 차리하는 하수량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루 유량을 수면의 면적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원형 침전지이므로 수면 접은 지름 20m를 가지고 원의 넓이 공식으로 구하고 유량은 시간당 412.7큐빅미터를 24시간 연속 가동이니 하루 유량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깊이 3m는 수면적 부하 개선과는 관계없는 값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점오염원은 생활하수, 축산 폐수, 산업 폐수처럼 한 지점에서 늘 일정하게 배출됩니다. 그래서 하천 유량이 줄어드는 갈수기에는 희석시켜줄 지표수가 부족해 점오염원이 시즈락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같은 불특정 장소에서 넓은 면적으로 배출되며 강우시 빗물에 씻겨 지표수와 함께 확산됩니다. 그래서 기상조건, 지질, 지형의 영향을 크게 받고 강우 유무에 따라 배출량 변화도 심해 예측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지표수 유출이 거의 없는 갈수 시스지락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2번은 비점오염원이 아니라 점오염원의 특징이므로 거리가 먼 설명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인구당량을 이용해 공장 폐수의 BOD 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인구당량이란 공장 폐수가 내뿜는 오염부하를 사람수로 환산한 값입니다. 1인이 하루에 배출하는 BOD가 50g이고 이 공장이 400인 당량에 해당하므로 하루 총 배출량을 구한 뒤 하루 폐수량으로 나누면 농도가 나옵니다. g/큐빅미터과 mg/L 음분자, 분모가 똑같이 1000배라 서로 같은 크기의 단위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산화지법의 처리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산화지법은 조류가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산소를 호기성 미생물이 이용해 폐수성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자연점화 방식입니다. 즉 조류의 광합성이 처리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인 셈이지요. 광합성은 빛이 있어야만 일어나므로 햇빛이 강하고 일조 시간이 길수록 조류가 더 많은 산소를 만들어내고 그만큼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도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날이 흐리거나 밤이 되면 산소 공급이 줄어 처리 효율도 함께 떨어집니다. 산화제의 표면, 모양이나 물의 색깔, 바닥 크기자 모양은 이러한 광합성과 분해 과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닙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인만 제거하는 공법과 질소, 인을 함께 제거하는 공법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AO 공법은 현기조와 후기조 두 단계로만 이루어집니다. 현기조에서 미생물이 가지고 있던 인을 방출하고 뒤이은 후기조에서 방출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을 다시 섭취합니다. 이렇게 과잉 섭취된 인이 잉여슬러지에 쌓여 배 밖으로 빠져나가며 제거됩니다. 팔지를 담당하는 무산소조가 없어 질소는 제거되지 않고 인만 제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A2O 공법 2단계 바덴포 공법 5단계 바덴포 공법은 현기조와 무산소조, 호기조를 함께 갖춰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하도록 설계된 공법입니다. 그러므로 인만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는 목적에는 AO 공법이 가장 적합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서 페놀류 측정 시료의 보존 방법과 최대 보존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입니다. 페놀류는 미생물에 의해 쉽게 분해되거나 산화되기 쉬운 물질이라 채취한 시료를 바로 분석하지 못할 경우 변질을 막아줄 화학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로 저온 보관하면서 인산을 넣어 pH를 사이아산성으로 낮추고 여기에 황산고리를 시료에 리터당 2g 첨가해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보존합니다. 이렇게 보존하면 최대 보존 기간은 28일까지 인정됩니다. 이번의 용존산소 고정법은 DO 측정용 보존법이고 이번의 여과 후 냉장 보관은 다른 항목에 쓰이는 방법이라 페놀류와는 맞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대표적인 부착성 장식 생물학적 처리공법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살수여성법은 세석이나 플라스틱 같은 여제를 채운 탱크 위에서 폐수를 간헐적으로 뿌려주는 방식입니다. 여제 표면에 미생물이 막처럼 부착 성장하고 폐수가 그 위를 흘러내리는 동안 공기 중 산소와 접촉하면서 호기상으로 유기물을 섭취 분해합니다. 미생물이 물속을 떠다니며 자라는 활성슬러지법과 달리 여제에 붙어서 자란다는 점이 부착성 장식의 핵심입니다. 다만 여제 표면에서는 파리가 번식하기 쉽고 유출수가 고이면 연모탈 현상과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문제 지문의 여제, 살수, 부착성 장식이라는 표현이 모두 살수여성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수거 능력을 나타내는 MHT, 즉 인시퍼톤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쓰레기 1톤을 치우는데 드는 인시가 얼마인지를 뜻하며 분자는 투입된 총 작업시간, 분모는 연간 쓰레기 발생량입니다. 이 도시에서 쓰레기 1톤을 수거하는데 약 3.65인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부피 단위로 주어진 쓰레기 발생량을 무게로 환산한 뒤 트럭 적재량으로 나누어 필요한 대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부피의 밀도를 곱하면 무게가 되고 이를 트럭 한 대의 적재량으로 나누면 하루에 필요한 대수가 나옵니다. 트럭이 1일 1회만 운행하므로 대수와 운행 횟수는 같습니다. 부피를 무게로 바꾸는 첫 단계만 놓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단순 나눗셈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듀롱식을 이용해 쓰레기의 고유 발열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듀롱식은 원소 분석으로 얻은 탄소, 수소, 산소, 환의 비율에 정해진 발열량 상수를 곱해 더하는 방식입니다. 산소는 이미 수소와 결합해 있다고 보므로 수소 한에서 산소를 8로 나눈 값을 빼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에서 준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계산 결과 약 3,930kcal/kg으로 보기 중 약 3,940kcal/kg에 가장 가깝습니다. 질소와 회분은 발열량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는 국제협약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이동할 때 사전 통고와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선진국의 유해 폐기물이 개발도상국으로 항구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처럼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나머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교토 이정서는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협약이고 비엔날 협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최초의 협약이며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CFCS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는 협약입니다. 모두 대기 기후 관련이지 폐기물 이동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니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 통제라는 키워드에 맞는 것은 바젤협약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부피의 밀도를 곱해 무게로 바꾼 뒤 기간과 인구수로 나누어 1은 1의 발생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수거한 쓰레기의 부피의 밀도를 곱하면 무게가 나옵니다. 이 무게를 7일로 나누면 하루치 발생량이 되고 다시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하루 발생량이 됩니다. 부피를 무게로 다시 1인 1일 단위로 바꿔나가는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은 계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수거 능력을 구하는 공식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MHT는 쓰레기 1톤을 치우는데 인부가 총 몇 시간 일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값이 작을수록 적은 노동으로 많은 양을 처리한다는 뜻이니 효율이 좋은 것이지요.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동안 인부수와 작업시간, 연간 작업 일수를 모두 곱해 1년간 투입된 총 작업시간을 구한 뒤 이를 연간 쓰레기 발생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계산 결과 약사가 나옴으로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적환장의 입지 선정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적환장은 수거 차량이 모아온 쓰레기를 대형 운반 차량으로 옮겨 싣는 중간 시설입니다. 그래서 수거 효율을 높이려면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무게중심에서 가까운 곳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무게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수거 차량이 오가는 거리와 시간이 늘어나 비용과 시간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보기인 간선도로와의 연결성, 주민 반대와의 판단적 영향이 적은 곳, 건설과 운용이 경제적인 곳은 모두 적환장 입지로 타당한 조건입니다. 그러니 무게중심으로부터 먼 곳이라고 설명한 2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 매립 공법 중 압축 매립 공법의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압축 매립 공법은 매립 전에 부피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쓰레기를 일정한 덩어리로 압축해 부피를 최대한 줄인 다음 포장하여 매립지에 묻는 방식입니다. 부피를 미리 줄여 놓으면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도 운반이 쉬워지고 매립지 사용연한을 늘릴 수 있어 유리합니다. 특히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 좁은 매립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2번 도랑형 공법과 4번 순차 투입 공법은 쓰레기를 채워 넣는 위치와 순서에 관한 공법이고 3번 세 공법은 하루 반입량을 셀 단위로 다진 복토화름 방식이라 이 지문의 핵심과는 다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관거 습거 방식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관거 습거는 폐기물을 파이프 속으로 공기압을 이용해 이송하는 방식이라 폐기물이 자주 많이 발생하는 곳일수록 경제성이 좋습니다. 또 한 번 관 속으로 들어간 폐기물은 되꺼낼 수 없어 잘못 투입된 물건의 회수가 곤란하고 관이 막히지 않도록 부피가 큰 폐기물을 미리 파쇄해 압축된 전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수송거리입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관 마찰과 동력 손실이 커져서 오히려 비경제적이 되므로 관거 수거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장거리 수송이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짧은 구간을 이송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거리가 길어질수록 경제성이 뚝 벌어집니다. 따라서 5km 이상 장거리 수송의 경제적이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쓰레기 배출량을 무게에서 부피 단위로 환산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먼저 하루에 발생하는 총 무게를 구합니다. 인구 30만 명에 1인당 1.5kg를 곱하면 하루 45만 kg입니다. 묻는 답은 무게가 아니라 부피이므로 밀도로 나눠 부피로 바꿉니다. 밀도는 단위 부피당 무게이므로 무게를 밀도로 나누면 부피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도시의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1125 큐빅미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연간 쓰레기 발생량을 인구수와 이수로 나누어 1인당 1일 발생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단위를 톤에서 킬로그램으로 바꾸고 1년치 발생량을 365일로 나누어 하루 발생량을 구합니다. 그 다음 이 값을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1일 발생량이 나옵니다. 톤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는 과정을 빠뜨리면 값이 1000배 작게 나오니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 감염화 방안 중에서 발생원 대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발생원 대책이란 폐기물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도록 발생 이전 단계에서 미리 막는 방법을 말합니다. 적정 저장량을 관리해서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물품을 줄이거나 과대포장을 쓰지 않아 포장재 자체를 줄이거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재사용 가능한 물품이 그냥 섞여 버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계의 방법입니다. 집감량화의 발생원 대책이 아니라 폐기물 재활용 방안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 발생 이전에 막는 대책과 거리가 먼 것은 회수에너지 이용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 수거 노선을 짤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아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수거 노선은 효율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교통량이 적은 새벽 시간에 수거하고 언덕 지역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수거해야 차량 부담과 연료 소모가 줄어듭니다. 또한 한번 지나간 곳은 되도록 다시 가지 않도록 노선을 짜야 시간과 인력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수거 순서에서는 발생량이 많은 곳을 가장 먼저 수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기물이 많이 쌓이는 곳을 뒤로 미루면 방치 기간이 길어지고 악취나 위생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3번은 발생량이 적은 곳을 먼저 수거한다고 했으니 이 원칙과 반대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 시료의 분할 채취 방법 중
구획법의 절차를 묻는 문제입니다. 구획법은 대시료 전체를 고르게 표하도록 시료를 규칙적인 격자로 나누어 각 구획에서 골고루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보기를 순서대로 보면 대시료를 네모꼴로 얇고 균일하게 편 다음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으로 20개 덩어리를 만들고 각 부분에서 같은 양식 취해 하나로 합치는 절차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균일법은 잘 섞은 뒤 그대로 취하고 원추서분법은 원뿔로 쌓아 4등분한 뒤 대각 2부분만 취하며 교호서법은 삽으로 그대로 뜨면서 나누는 방법이라 각각 다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소음의 배출허용 기준을 측정할 때 소음계의 첨간 고정 회로를 어떤 특성에 고정해야 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귀는 주파수마다 소리를 느끼는 민감도가 다릅니다. 아주 낮은 음이나 아주 높은 음보다 사람이 대화하는 중간 음역대를 훨씬 예민하게 듣지요. 이렇게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첨간 특성을 주파수별로 보정해 놓은 회로가 바로 A 특성입니다. 그래서 소음의 배출허용 기준 측정 방법에서는 사람이 체감하는 소음 크기에 가깝게 값을 나타내기 위해 소음계의 첨단 고정 회로를 A 특성에 고정하여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BDF 특성은 이러한 표준 소음 측정 특성이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파동이 퍼져나가는 원리인 호이겐스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파동이 진행할 때 어느 순간에 파면 위 모든 점은 각각 새로운 파원이 되어 작은 고면파를 사방으로 퍼뜨립니다. 이 2차 고면파들이 겹치면서 공통으로 접하는 면, 즉 포란면이 다음 순간에 새로운 파면이 됩니다. 이것이 호이겐스 원리입니다. 도플러 효과는 파원과 관측자의 상대 운동으로 진동수가 달라지는 현상, 마스킹 효과는 큰 소리에 작은 소리가 묻히는 현상, 비트 효과는 진동수가 비슷한 두 파동이 만나 소리 크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맥놀이입니다. 파면과 포란면으로 새로운 파면이 만들어진다는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호이겐스 원리뿐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 범위, 즉 가청 주파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소리는 초당 떨림의 횟수인 주파수로 높낮이가 결정되는데 사람의 귀가 느낄 수 있는 범위는 대략 20Hz부터 20Hz까지입니다. 이보다 낮은 20Hz 이하의 소리는 초저주파음이라 하여 귀로 듣기보다는 몸으로 진동을 느끼는 수준이고 20Hz를 넘는 소리는 초음파라 하여 사람 귀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보기 3번, 4번처럼 1900pHz로 표시된 것은 실제로는 훨씬 큰 수치가 되어 가청 범위를 크게 벗어나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청 주파수의 범위는 20에서 2000Hz이며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매의의 구조와 기능을 정확히 알고 계신지 묻는 문제입니다. 매의는 달팽이관과 방골이관, 전정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는 공기가 아니라 림프액으로 차 있습니다. 중위의 이소골이 진동하면 난원창이라는 진동판을 통해 그 진동이 이림프액으로 전달되니 음의 전달 매질이 액체라는 설명도 맞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반면 이관은 A가 아니라 중위와 외의, 즉 구막을 사이에 둔 양쪽의 기압을 맞춰주는 통로입니다. 비행기를 탔거나 높은 곳에 올라갈 때 귀가 먹먹해지다가 뚫리는 느낌이 바로 이관이 기압을 조절하는 순간이지요. A는 액체로 가득 차 있어 애초에 기압을 조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소음계를 이루는 각 구성 요소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소음계는 마이크로폰으로 소리를 받아 전기 신호로 바꾸고 증폭기로 신호를 키운 뒤 지시계기에 소음도를 나타냅니다. 이때 측정하려는 소음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지시계기의 눈금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신호를 알맞게 감소시켜 지시계기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조절해주는 장치가 바로 레벨 레인지 변환기입니다. 참고로 동특성 조절기는 지시계기 지침이 움직이는 속도, 즉 마름과 느림을 조절하는 장치이므로 범위를 맞추는 감쇄기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흡음재의 종류 중에서 다공질 흡음재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다공질 흡음재는 재료 내부에 작은 구멍들이 촘촘히 나 있어서 소리가 그 구멍 속을 지나가며 공기와 마찰을 일으켜 에너지를 잃고 흡수되는 원리입니다. 유리섬 앞면, 광물면, 식물섬 이류, 폴리우레탄 폼처럼 섬이 질이거나 발포 구조로 된 재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비닐 시트는 얇고 평평한 막 형태의 재료로 구멍이 없습니다. 소리가 닿으면 막 자체가 떨리면서 흡음하는 막 진동형 흡음재에 가까운 것으로 다공질 구조가 아니므로 다공질 흡음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